해외 국가들의 경제 변동을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OECD 선행 지표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 중 중국의 경기가 올해 3월, 4월 상승 곡선을 보이며 한국은 통상 중국보다 3개월에서 6개월 후 보이는 순환 주기를 보았을 때 국내 경제 또한 26개월의 오랜 수축기를 지나서 바닥을 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 확장 기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변화의 기조 가운데 우리 한국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황금 노다지로 변모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장벽을 허물면서 일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놀라운 활약상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필리핀은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던 나라로 일본 다음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새마을 운동을 아침마다 들으면서 언젠가는 저 필리핀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당시 자료들을 보면 요즘 도시 못지않은 건물들과 잘 닦인 도로, 미국산 자동차들이 즐비했으며 풍요로운 유럽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리핀은 1965년 우리나라가 농경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제조업 시대를 맞이할 때쯤 마르코스라는 지도자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로 나라 살림을 거덜낸 것이고 전쟁에 휩싸이면서 처참한 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경제적인 풍요와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70년, 80년대 동남아시아는 급속하게 가난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빈곤의 대명사로 인식되었고 그들 또한 자신도 희망이 없는 나라로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순환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며 그에 따라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자라나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기가 찾아오듯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딱 그렇습니다. 한국이 한창 경기 중흥기를 지나 과도기를 맞을 때인 1990년부터 30년 동안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과 거래하면서 반도체 등의 하청 제조업과 무역 거래 등을 통해서 기초 기술력 확보 및 경제 기반을 갖추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대략 1990년부터 30년 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소 20배에서 90배에 이르는 놀라운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세는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성장보다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6억이 넘는 인구, 매년 6%에서 7%대의 성장률, 30대라는 평균 연령은 황금 어장과 같습니다. 더욱이 아세안 5개 국가들의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향후 30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황금 노다지의 땅으로 표현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경제가 발전하면 각종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따라서 인구가 모여들고 새로운 건물과 공장, 주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항과 항만, 주택, 발전소, 자동차 등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급격한 발전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교통 문제와 식수 문제 등 사회 기반 시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동남아시아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미국에서 패전하고 쑥대밭이 되었을 때 마치 한국전쟁이 터지고 한국에 각종 물자를 공급하면서 3년 만에 나라를 부흥시킨 일본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가파른 성장 기간은 한국에 있어서는 황금과 같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자는 말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일본이 30년 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더 문제는 동남아시아인들의 의식마저도 일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는 일본 자동차들이 90% 이상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도시 곳곳 일본의 상표들과 흔적들이 즐비하며 금융마저도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30년 전 초반부터 모든 것이 미약하고 부족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일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세워졌으며 동남아시아는 많은 고난을 내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본 또한 30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시장을 공략하며 성공적으로 안착,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이고 자신들의 땅에서 많은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동화되는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방의 끝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 드라마와 K-팝, 뷰티, 게임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젊은 층으로 빠르게 다가가며 어느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과 이미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젊은 층들의 마음과 의식 깊숙하게 한국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배라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사업과 윤리적인 모습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지난 30년간 보인 모습과는 달리 한국은 자본 투자는 물론이고 일본보다 더 우수한 최첨단 기술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선진국형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을 자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교육해주고 공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신남방 정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 가장 잘 사는 5개국, 즉 아세안 국가들과 FTA 및 CEPA, 세파 무역협정 체결을 최종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히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뜻으로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단순히 관세 인하 정도가 아니라 완전 철폐까지도 가능한 협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는 것만, 유리한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서로 도와주는 협정으로 상호간 절대적인 형제의 관계를 맺는 최고의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이번 교육을 통한 경제적 규모는 무려 2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500년간의 이집트 식민 지배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다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덩치도 크고 우수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는 3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몰래 보냈고 이후 정탐꾼 중에 2명은 점령은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특사는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늘이 우리에게 계시한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대로 진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30년간 금융적으로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인 식민지 하에서 한국의 진출과 교류는 내심 반가운 상황입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베트남의 260조 원 총 GDP 중에서 4분의 1인 70조 원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GDP 40%를 차지하는 나라로서 해수면 상승 등 도시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정부는 자카르타 수도 이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한국 기업들에게 100% 수도 이전 40조 원 규모의 사업권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태국도 타일랜드 4.0이라는 스마트 신도시화 사업이 한국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통해서 일본 공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거센 시장 공략에 대해서 초긴장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과 조선 LNG 분야는 물론 자신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다던 해저 케이블 기술까지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4분기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작년에 이어서 비슷한 규모인 1,6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9년 아세안 국가들과의 대화를 시작한 이후 40여 년 만에 26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로 무려 80배로 성장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 2.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주요 5개국 외 미얀마,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10개국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 2020년은 중국의 2천억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고 미국의 1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교육량을 목표로 더욱 가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에 치우친 교역 구조로 인해서 이들 나라들 간 애매한 상황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형의 교육 구조를 탈피하고 전 세계로의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아세안 및 중남미 등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드린 내용들은 모두 팩트를 중심으로 전달드린 사항입니다. 동남아에는 현재 7천에서 1만여 한국의 대중소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과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는가라며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회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 30년간 아세안의 교육은 9배가 늘었으며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액도 12배가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립니다. 이들 나라들이 한국의 문화와 기업과 한국 사람들을 동경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